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도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다니 생각해보니 참 빠른 세월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29이었는데 이제 36이 되었으니까요. 도윤은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결혼과 함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이 비슷비슷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도윤 아침 차려드리고 8시 반에 배웅하면 온종일 혼자 집에 있게 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죠. 도윤은 늘 바빴어요. 회사 일이 많다며 밤 9시,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처음 몇 년은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도 뜸해졌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에 바빠서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도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부일까? 답이 명확하지 않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남편이 사업하니까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도윤은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집에 와서도 회사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뭐 했어? 도윤이 가끔 물어보긴 했지만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마트 갔다 와서 청소하고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벌써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럴 때마다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도윤은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회사 사람들과 만났어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며 저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가끔 도윤에게 우리도 같이 어디 갈까? 라고 제안해봤지만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투정을 부리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연애할 때 정말 다정했거든요. 매일 연락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책임감 때문이겠죠.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도윤을 더 일에 매달리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도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모두 담당했고 도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윤의 회사 직원이 집에 자주 오게 된 거였어요. 그때는 그저 남편의 일을 도와주러 오는 부하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경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였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팀장이 정말 똑똑하더라. 이름이 남경석인데 이전 회사에서 실무를 많이 해봐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윤이 드물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에 직원들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경석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38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대.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고 하더라고. 도윤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졌어요. 며칠 후 그 궁금증은 해결됐습니다. 도윤이 경석을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여보, 경석이 회사 일로 늦어져서 저녁같이 먹자고 했어. 도윤이 전화로 말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손님이 온다니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남편 회사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석을 처음 본 순간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였는데 무엇보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도윤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갑작스럽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교양이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내내 경석은 저에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같은 질문들이었는데 오랫동안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기분이 좋았어요. 도윤은 제 요리에 대해 별로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경석이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혼자 살다 보니까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 도윤이 설명했지만 저는 경석이 정말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경석은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도윤은 경석이가 정말 믿을 만한 놈이다. 회사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가족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남편의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석과 대화를 나누면서 묘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석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제가 오늘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며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사모님은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경석의 질문에 회계일을 했었어요 라고 답했더니 그럼 숫자에 능하시겠네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이 필요한데라며 웃었습니다. 농담이었겠지만 제 과거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뻤어요. 주말에도 경석이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라는 이유였는데 실제로는 도윤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도윤이 골프 채널을 볼 때 경석은 부엌으로 와서 제가 요리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사모님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시죠? 어느 날 경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남편이 바빠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외롭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그런 마음을 드러내도 괜찮은 건지 망설여졌어요. 가끔은요. 결국 솔직하게 답했더니 경석이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윤 형이 워낙 일에만 매달리니까요. 사모님 같은 분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경석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인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출장을 갔습니다. 이틀 동안 부산에 내려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공허함이 더 커졌는데 그날은 유독 그런 기분이 심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8시쯤 경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도윤 형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지 아세요? 출장 갔어요. 내일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경석이 다시 말했어요. 혹시 심심하시면 제가 맥주라도 사가서 놀러 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고 경석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네, 좋아요. 안주는 제가 준비할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경석이 온 건 9시 반쯤이었습니다. 맥주 2병과 치킨을 사가지고 왔어요. 혼자 계시니까 뭔가 드실 것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 세심함이 고마웠습니다. 도윤은 출장 갈 때 저 혼자 남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석의 어린 시절 이야기,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 이전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도윤과는 나누지 못했던 깊이 있는 대화였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은 결혼 생활이 어때요? 경석이 갑자기 물어봤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게 좋은 건가요? 아쉬운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게 많았지만 그런 말을 다른 남자에게 해도 되는 건지 고민됐어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 솔직하게 답했더니 경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형이 일에만 매달려서 사모님한테 소홀한 것 같아요. 사모님 같은 분이 집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맥주가 더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석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뭔데요? 사모님을 보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도윤은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는데 경석은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어요. 저도 경석 씨와 이야기하면 즐거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경석이 제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모님,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경석을 바라봤는데 어느새 우리 얼굴이 가까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미쳤던 걸까? 경석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실수였어요. 서로 실수였다고 하면서도 둘 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경석이 집을 나가면서 말했지만 며칠 후 경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 문자를 받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수라고 말했지만 서로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도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평소보다 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고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랑 연락했어? 같은 것들이었는데 전에는 별로 관심 없던 일들이었거든요. 경석과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게 됐습니다. 주로 도윤이 회사에 있을 때 잠깐씩 집에 들르는 시기였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보다는 설렘이 더 커졌습니다. 경석과 있을 때만큼은 제가 진짜 여자로 취급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지은아,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도윤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그런 질문을 받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서요. 별일 없는데요.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도윤의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누구랑 연락해? 하고 물어봤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디 갔다 왔어? 하고 확인했어요. 전에는 제가 뭘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까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도윤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걸 봤어요. 다행히 경석과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지워둔 상태였지만 그런 행동을 보니 정말 의심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여보, 뭐해? 아, 시간 보려고. 어색한 변명이었어요. 경석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더니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도윤 형이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제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요? 사모님과 친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인사 정도만 한다고 했지만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끊을 수 없었어요.
경석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저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윤과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노골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차 열쇠를 확인하더니 블랙박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오늘 마트 갔다고 했는데 영수증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어요. 집안에 있는 CCTV도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과 현관에 설치된 카메라였는데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퇴근하고 와서 컴퓨터로 뭔가 확인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경석과 만날 때도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나거나 아예 밖에서 잠깐 만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런 만남들이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몰래 만난다는 스릴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계속 숨어서 만나는 게 맞나요? 경석이 어느 날 물어봤을 때 답하기 어려웠어요.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관계가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의심이 계속되면서 집 안 분위기도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도윤이 또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이틀 동안 거래처 미팅이 있다며 떠났어요. 경석과 저는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왔지만 그날은 도윤이 없다는 안도감에 조금 방심했나 봅니다. 경석이 저녁 8시쯤 집에 왔고 우리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윤 형 언제 들어와요? 내일 저녁이요. 늦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경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고 순간 모든 걸 잊고 있었어요. 도윤도 죄책감도 위험성도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받았을 텐데 그 순간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석과 너무 가까이 있었고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석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받기로 했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던 거예요. 평소에 요리하면서 전화 받을 때 자주 사용하던 기능이라 습관적으로 누른 것 같았어요. 여보? 도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경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지은아, 누구랑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급하게 스피커폰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텔레비전 소리예요. 어떻게든 둘러대려고 했지만 도윤은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냥 집에 있어요. 혼자?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사실을 말하자니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네, 혼자요.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남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착각이실 거예요.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석은 제 옆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영상통화로 보여줘. 도윤의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경석이 들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샤워 막 끝내서 좀 그래요. 샤워를 언제 했는데? 조금 전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아,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럼 지금 당장 집 CCTV 확인해 볼까? 그 말에 정말 당황했어요. CCTV에는 경석이 들어오는 모습이 다 찍혀 있을 테니까요. 여보, 저 정말 혼자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경석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도윤 형이 눈치챈 것 같네요. 어떡하죠? 일단 제가 가야겠어요. 경석이 급하게 옷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사모님도 준비하세요. 도윤 형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경석이 나간 지 1시간 후 도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출장을 중단하고 급하게 올라온 거였습니다. 지은아, 나야. 문을 열어주니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 있었어? 네, 혼자 있었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도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한번 확인해 볼까? 도윤이 컴퓨터를 켜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 CCTV를 확인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경석이 집에 온 걸 봤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마치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올 거야. 회사에 나가면서 도윤이 말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끝내려고. 예전 같으면 기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경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오지 마세요. 도윤이 일찍 들어와요. 하지만 경석에게서 답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바로 답장이 왔는데 그날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혹시 도윤이 회사에서 뭔가 했나 싶어 걱정됐어요. 오후 3시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잠깐 회사에 좀 와줄 수 있어? 회사에요? 왜요? 서류 좀 가져다 줘야 할 게 있어서. 중요한 계약서인데 집에 놔뒀더라고. 이상한 요청이었어요. 도윤이 회사 서류를 집에 놔두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떤 서류인데요? 계약서, 책상 서랍 맨 위에 있을 거야. 급해서 그러니까 빨리 좀 와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의심받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경석의 차를 봤어요. 그러면 경석도 회사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도윤이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추궁하려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도윤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서류 가져왔어? 네, 여기 있어요. 서류를 건네주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경석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석 씨는 어디 있어요? 회의실에 있어. 왜? 아니에요. 차가 있길래요. 도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잠깐 회의실에 같이 가자. 회의실에요? 왜요? 보여줄 게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따라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경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앉아.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어요. 태블릿이었는데 화면에는 우리 집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경석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 저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볼래? 도윤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경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경석의 고백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너는 뭐라고 할래?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이제 그럴 자격 없어. 도윤의 말에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여보,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다 봤는데? 도윤이 태블릿을 넘기면서 더 많은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며칠 전 영상, 일주일 전 영상, 한 달 전 영상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러는 동안 나는 뭐였을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형,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 혼자서 한 일이야? 도윤이 저를 째려봤습니다. 지은이도 동의했잖아.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동의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도윤이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희 둘 다 법적으로 처리할 거고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서가 너는 당장 짐 싸. 형,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마.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경석의 직장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도윤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서 모든 걸 끝내버린 거였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도윤이 모아둔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CCTV 영상, 휴대폰 통화 녹음, 심지어 저와 경석이 주고받은 문자까지 복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을 때 이 정도 증거면 유책 이혼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 마세요. 도윤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였습니다. 경석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회사에서 즉시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 소문이 퍼져서 다른 곳에 취업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사장 와이프와 바람핀 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거죠. 저도 그런 소문의 중심에 있었지만 경석이 받는 타격이 더 컸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상간소송이었어요. 도윤이 저와 경석을 모두 고소한 거였습니다. 판사 앞에서 제 잘못을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판사가 물어봤을 때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외로웠어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저는 그런 관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석도 비슷한 신문을 받았어요. 왜 은인을 배신했습니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경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었어요. 도윤은 증인석에서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아내를 믿고 살았습니다. 제가 일에 매달린 건 가정을 더 잘 부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도윤의 목소리에 상처가 느껴졌어요.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저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회사 경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신뢰했던 직원에게 배신당했고 사랑했던 아내에게도 배신당했어요. 도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실감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와 경석은 각각 2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제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거든요. 친정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부모님께 이런 일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도윤 명의의 집이었고 저는 이혼 후 머물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몇 날 며칠 말씀을 안 하셨고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니? 어머니의 질책에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 거니?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36살에 이혼한 여자, 게다가 불륜으로 인한 이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경석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서로 만나면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난 후에 깨달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정지은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귀에 들려올 때마다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 싫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면서 위자료를 갚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경석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거든요. 소문이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가끔 궁금해서 소식을 알아봤지만 별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남자인 경석이 받는 사회적 시선이 더 차가웠나 봐요. 도윤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회사는 더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경석이 없어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와 경석 때문에 받았던 상처는 일로 승화시킨 것 같았어요. 도윤이 새로운 여자친구 생겼다더라. 동네 아는 분이 그런 말을 해주셨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질투나 후회보다는 그냥 어쩐지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도윤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했고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혼한 여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위로를 받았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카페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장님도 이혼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되죠.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위자료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도움도 받고 제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모은 돈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갚으려면 몇 년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 희망이 생겼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직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또 같은 실수를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지금은 혼자서 조용히 사는 게 좋았습니다. 가끔 도윤을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동네가 그리 크지 않아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 짧은 대화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의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새로운 직원이 도윤에게 커피를 건네는 모습을 봤어요. 젊고 예쁜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도윤이 고마워요라며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도윤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구나. 저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까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날이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제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조용히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